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던 남북관계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진단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숨겨진 영웅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된 소녀 의용군의 기억을 보듬으며 아픈 역사도 되돌아봅니다. 자, 통일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위기감이 고조되던 남북 관계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북한 매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 24일인데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이 보도와 동시에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쏟아내던 대남 비난이나 주민들의 격앙된 투쟁 열기 보도는 일제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경우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하루 평균 4건 이상 관련 기사를 실었었는데 24일부터는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대남 삐라를 뿌리겠다는 계획도 일단 중단된 건가요?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군사행동은 크게 4가지였는데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전개하고 비무장지대 초소 재진출, 접경지대 훈련 재개, 그리고 대남 삐라 살포 지원입니다.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 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총참모부가 제기한 계획을 보류한 만큼 당장은 삐라를 살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군사 조치도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도 재설치한 지 사흘 만에 모두 철거했습니다. 하루 만에 확 달라졌군요. 이미 실었던 비난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조선의 오늘 등 대외 선전 매체는 24일 당일 이미 내보냈던 대남 비난 기사 13건 모두를 군사행동 계획 보류 보도가 나온 직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메아리는 어제 한미 워킹그룹 해체가 남한 민심의 요구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 당국이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며 사흘 만에 비난을 재개했습니다. 다른 선전 매체에도 우리 정부의 친미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전처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가 아니라 대외선전 매체를 통했고 남한 시민단체의 입을 빌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며칠 전이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나요? 네, 조선중앙TV는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노동신문도 3면에 걸쳐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국수 정신은 주체조선의 녹심이요 필승의 무기이다. 정전은 평화가 아니라며 경각심을 고취하면서도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매년 6월 25일마다 열던 반미 군중 집회를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던 대남 공세가 다소 누그러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 보류 보도 14시간 만에 나온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점쳐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하지만 남한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대응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까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이어지던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24일 이후 조선중앙TV를 보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마치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어랑천 발전소 공사 진행 상황과 각급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이루고 농촌 곳곳에서 김매기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론군 외학협동농장에서는 김매기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non-김매기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네, 심지어 여름철 옷차림이란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화사하고 밝은 옷을 입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운 계절적 조건을 고려해서 옷의 색과 무늬는 역시 흰색을 비롯한 빛을 반사시키는 밝은색 계열의 색에 여러 가지 무늬를 배합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20일 동안 이어오던 남한 때리기를 일단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고 국제사회 관심도 환기하는 등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숨고르게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반도 긴장 국면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승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여정의 1차 담화를 시작으로 남북통신연락선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전단 실물 공개, 대남 확성기 재설치 등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마디로 일단 멈췄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해오던 대남 계획을 갑자기 중단시킨 이유는 뭘까? 우선 목표를 일부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에 나선 데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를 단행했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전단 규탄 시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 남측인 우리 측에서 전단 살포 방지와 4.27 파문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과격한 폭파 이벤트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킨 것도 북한 입장에선 수확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 인종차별 시위 등 국내 이슈에만 매몰됐던 미국 정가에서 다시 북한 문제가 거론됐고 중국의 식량 지원까지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양체 측 국무위원 사이에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동시에 북한이 더 이상의 위기를 조성하지 않아야 된다는 미중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메시지가 북한에게 적정한 방식으로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여기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동이 북한의 태세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볼튼의 폭로가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북한에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남측이 북미 협상이나 여기에 기여하는 것이 크지 않다. 오히려 실망스럽다. 폄하를 해왔었는데 회고록 내용에서 남측이 마쿠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사실상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한국 역할에 대한 재고, 재평가, 결국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존 볼튼의 회고록 파문. 이 두 사건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북미 관계에서 바늘구멍만큼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을 마련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악화될 가능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인데다 미국도 서태평양에 항모 전단을 투입하고 전략 폭격기 B-52를 동해로 전개하는 강수를 둔 만큼 향후 군사적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UFG급의 한미연합훈련이 8월 중에 보통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북한이 혹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또 보류 카드를 또 흔들면서 다시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미 관계를 풀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는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면서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을 준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북미 관계에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입니다. 북한의 보류 조치 이후 미국 국무부는 외교의 문이 열려 있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직접적 혹은 간접적 대화의 장이 마련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고 북한에게 대화 제의에 준하는 그런 다시 협상판이 다시 조금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이 나름대로 이행됐다면은 조만간에 남북 연락서 채널의 복원 이걸 통해 가지고 대화로 또는 이 접촉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대화에 응할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에 작은 결실이라도 거둘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는 생생통일 현장입니다. 며칠 전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는데요. 6월의 끝자락, 다시 한번 그날을 되새겨볼까 합니다. 70년 전 의용군으로 전쟁에 나섰던 두 분 할머니를 통해 우리 아픈 현대사를 되돌아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에 내 몸이 붕 뜨는 것까지만 알아요. 애망 쏘는 것도 배우고 칼빈충도 배우고.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6월이면 생각나는 이곳은 전쟁기념관인데요. 6.25 전시실을 돌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여군 전시관이 한켠에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함께 싸웠지만 대한민국 여군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그 시절, 여자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낙동강 방어선이 한창 치열하던 바로 그 시기에 그 일기생으로서 2,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500여 명이 선발되어서 이분들이 여자의용군 1기가 되셨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건 사실 그 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만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해서 이런 여군 지원율이 높았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갓 20살,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인숙 할머니는 여자의용군 1기였는데요. 사범학교로 나와서 대구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낙동강까지 이북 인민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대구가 비워야 될 그런 판국에 우리 여자들도 가서 그냥 싸웁시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자원해 2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하고 그 난리를 쳐서 아주 식구들하고 덩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어요. 몇 번이셨어요? 188. 훈련을 아주 헛되게 받았어요. 산 꼭대기 가 포복도 하고 권총 들미고 가서 권총 쏘는 것도 배우고 애망 쏘는 것도 배우고
칼빙충도 배우고. 호된 육체적인 훈련 뒤에 맡은 임무는 행정병이었는데요. 다른 동기들은 대부분 적군을 교란하는 심리전이나 정훈, 선무방송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서울이 수복된 뒤 3개월이 지나 입대한 여자 의용군 2기 이복순 할머니입니다. 당시 여고생 2학년, 17 나이, 그리고 150cm 남짓의 키. 채 다 자라지 않아 맞는 군복도 없었던 어린 병사였습니다. 그냥 귀엽다고만 그랬죠. 그냥 꼬마 병장. 군복은 사지 군복이에요. 미군들이 입은 거 있었죠. 남자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건데 너무 커요. 강원도 정선 구사단에 배속된 꼬마이 등병 이복순 할머니는 인민군으로부터 기밀 서류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이병사 그리고 불러요. 네, 그리고 총을 줘요. 기밀 서류, 명단 같은 거 그 부대에서 있는 거 저게 넘어가면 안 되는 기밀 서류 한 장이라도 주면 책임 완수하겠습니다. 딱 하고선 경애하고서. 임무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의 두려움도 컸던 그때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소리에 내 몸이 붕 뜨는 것까지만 알아요. 근데 차가 전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서 가슴 아파하실까 하는 그 생각에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6.25 전쟁 후유증은 70년이 흘러도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몸을 바치며 나라를 지킨 여자 의용군들의 공은 컸지만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여군이 창설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씨, 초대 여군 단장.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도 여군을 창설하겠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남자들도 싸움을 못하는데 여자들이 뭐 가지고 싸우겠냐. 김현숙 단장이 여자들은 옛날부터 부엌에서 부지깽이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1950년 9월 당시 소령이었던 김현숙 단장에 의해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여군의 시초인 건데요. (17) 소녀병사였던 할머니에게 전쟁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오 보아라 저 대지 위에 쓰러진 전우를 피를 흘리며 영혼은 가고 오직 시신만 남았노라. 전우의 영혼이여 편안히 지하에서 잠을 자거라.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나 할 정도로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그 참상은 말도 못하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데요.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아갈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북한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요즘 남북관계에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한반도 정세급변의 표면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삐라를 주제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국외대 김은정 교수님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북 관계가 지금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이 삐라 때문에 남북이 총격전을 벌인 적도 있었잖아요. 네, 2014년 10월 10일에 그 연천지대에서 그 탈북민 단체가 20만 장의 삐라를 이제 풍선에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띄워보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북한군이 이제 고사총으로 10발을 이렇게 쏴서 쐈는데 이제 문제는 그 탄도가 연천군 면사무소 이제 근처에 떨어지면서 이제 DMZ 내에 이제 지피간 그러니까 남북 군인들 간에 이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아주 일축즉발했던 위기감이 조성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때 진돗개까지 이제 발령이 됐다라고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의 이제 상황이랑 이제 약간 흐름이 좀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 삐라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대체 이 삐라의 시작은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남북에서 이제 상호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제 삐라가 사용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 네, 그때로부터 봐야겠죠. 네. 네, 6.25 전쟁 당시 심리전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삐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3년간 살포된 삐라가 무려 28억 장. 적군의 투항과 사기 저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삐라였습니다. 당시 삐라를 한번 볼까요? 투항하면 잘 대우해주겠다. 안전보장 증명서는 당시 투항 군인이 가장 많이 소지한 삐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삐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삐라의 효과는 상당했다는데요.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공군 포로의 68%, 북한군 포로의 65%가 삐라의 영향을 받고 투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삐라를 소리 없는 전쟁, 종이 폭탄이라고도 불렀답니다. 6.25 전쟁 때 심리전의 도구로 쓰인 이 삐라들을 보니까요. 문구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맞습니다. 이 그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요즘 그래요. 광고 카피 못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에 이제 삐라가 그 활자와 이제 이미지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삐라의 이제 그 대상 선전 대상이 군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와 그 사파 활용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삐라가 꽤 효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그 라디오도 이제 흔치 않았고 지금같이 이제 TV도 없었고, 그러니까 확성기나 이제 삐라인데요.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그러니까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었고요. 그 수용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삐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빠르게 그 적군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이제 어떠한 권유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의 작전으로 잘 활용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효용이 있었으니까 6.25 전쟁 때까지 쓴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남북 간에 이 삐라 살포는 오히려 더 많았다고요. 전쟁 때는 그러니까 적군의 와해와 분열, 투항과 항복을 위해서 이제 쓰였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는 그 체제 경쟁과 이제 비방 쪽의 내용을 담은 미인계를 이용해서 귀순을 유도하는 삐라도 많았는데요. 뛰면 5분, 자유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린다. 한 번뿐인 청춘 뜻있게 보내자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이분들 다 아실 텐데요. 뭐 강수연 씨, 최수지 씨, 최명길 씨, 이 유명 연예인들도 삐라에 등장합니다. 이 삐라는 원미경 씨네요. 네, 월남시 보상금과 혜택도 나오는데요. 주택 제공, 자녀 학비 면제 등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있고요. 휴대장비 등에 따라 특별 보상금으로 황금 80만 7,700g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써 있네요. 황금 80만 7,700g이요? 요즘 금값 최고치인데요. 정말 너무 비싸잖아요. 그 정도 황금이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요즘 시세로 치면 수백억 원에 해당한답니다. 엄청났네요. 자, 그리고요. 이 삐라에는 배용준 씨와 이승현 씨가 등장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에서 보낸 대남 삐라입니다. 북한 지도자 우상화, 체제 선전,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대남 삐라들이 줄을 이뤘죠. 네, 그런데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삐라 살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탈북민 단체가 삐라 살포에 나서게 되는데요. 김 씨 일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뿌려진 대북 삐라는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 수가 없고요. 보면 이제 정치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탄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까지 그게 날아가도록 그 유거안으로 보이는 건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자, 70년 전 6.25 전쟁 당시 심리전의 도구로 분단 이후엔 체제 경쟁을 위해 사용됐던 삐라.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삐라를 뿌리고 있는 걸까요? 이른바 수영복 미녀 삐라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삐라의 미녀 사진이 많이 사용이 됐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번 삐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삐라, 80년대 삐라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도 타지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여성이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그러니까 지상 낙원으로 오라는 북한에서도 그런 여성, 그러니까 미인계를 이용한 삐라들이 상당히 많이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80년대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 3S 정책과 함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부각된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의 이제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지상 낙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북에서 보낸 대남 삐라 실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삐라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언제 거냐? 2017년 즈음에서 강원도에서 발견된 삐라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최근 삐라네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북에서 뿌린 삐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자, 학교나 경찰서에 가져가서 학용품을 네.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런 삐라를 보고 좀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런 삐라가 지니는 어떤 불온성이 이제 만지거나 봤을 때 전염될까봐 느끼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의 그런 두려움이나 이제 공포였고요. 지금 현대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저 삐라를 보고 감정의 동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야 뭐 TV 라디오 없고 확성기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삐라가 꽤 효용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요새는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바로바로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삐라를 뿌린다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요즘에 그런 어떤 정보력은 속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삐라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효용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삐라 그때도 이제 2,090만 장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2,090만 장보다 더 이제 효과가 컸던 것들이 그 SNS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폭격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 전쟁 상황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SNS가 더 그 효용적인 가치가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경우 사실 어느 정도 뭐
주민들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 다 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도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는데요. 7시간이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폰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인트라넷이나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그 국경 지역에서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예전처럼 이렇게 막혀 있다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살포하는 대북전단 대부분이 남한 땅에 떨어진다면서요? 예, 살포하는 삐라 대부분이 그러니까 분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남한 땅에 이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삐라 이제 살포 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반도의 긴장을 그러니까 높일 뿐이고 이제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평화체제 구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삐라가 구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잘 맞지 않은 그런 매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요즘 같은 최첨단 미디어 시대, 삐라의 효용성은 뭘까요? 과연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게요. 시대에 맞는 전략을 펼치는 게 필요하겠죠. 방법론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좀 더 지혜롭고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은정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똘똘이 바지? 똘바지. 무슨 바지는 맞는 것 같아. 딱 붙는 바지. 모르겠어. 무통풍 바지. 네 글자거든요. 쫀쫀 바지? 짠짠 바지. 꽉꽉 바지. 꽉 낀 바지? 무슨 바지는 맞아요. 무슨 낀 바지? 딱돌. 뭔가 딱 끼죠. 딱. 돌. 스키니진은 북한에서 뺑떼바지 또는 뺑떼바지라고 합니다. 뺑떼는 원래 뺑떼 속의 줄기를 말합니다. 스키니진의 색깔과 옷을 입었을 때 다리 모양이 뺑떼와 같아서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약간 몸빼바지 느낌이라서 전 뭔가 약간 시골 시장에서 팔 것 같은 느낌? 직접적으로 표현을 더 남한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네, 장마철에는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해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는데요. 꼭 주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